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발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주가가 뛰었다며 사전 매매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산타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받았던 이자 가운데 약 2조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187만 명이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민영화 이후 최초로 3년 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취를 표명하지 않은 채 차기 회장 후보 명단에 올라 다른 후보들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공개 매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50%에 가까운 우호 지분을 확보해 승기를 잡은 조현범 회장은 오늘 MBK 파트너스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공개 매수를 발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주가 움직임이 이상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 소식 김채연 기자입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오늘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배임 혐의 관련 사건 공판 참석길에 10여 분에 걸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조 회장은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발표 전부터 주가가 뛰었다며 사전 매매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그 공개 매수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40~50%가 올랐거든요. 금융당국에서 사전 매매를 훨씬 더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은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퍼센트 수치까지는 그래도 많이 근접했다라고. 그럼요. 네. MBK의 공개 매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조 회장 측 승리가 확실해지자 MBK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사촌인 효성을 우군으로 확보해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분쟁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 요청 여부에 대해선 공개 매수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아버님 방금 전에 뵙고 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조 회장은 특히 MBK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닌 말고식의 이제 딜에 참여를 해서 이제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드리고 이러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MBK가 예상치 못하게 성공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은 좀 무모하게 조금 하신 거 아닌가. 조현식 고문 등 3남매는 조 회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MBK의 공개 매수 참여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조 회장은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겨왔다며 한국앤컴퍼니의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MBK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K는 우호 지분을 30.38%까지 늘렸지만 조 회장 측 지분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칩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휴일을 감안하면 내일까지인데 시중 물량을 고려하면 MBK가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내세운 최소 지분 20.35%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개 매수 성패 여부는 내일 오후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 민영화 이후 최초로 3년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거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틀 전 바뀐 규정 때문에 최 회장은 자동적으로
차기 회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 가동을 결의하고 앞으로 운영 방식과 CEO 세부 자격 요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후추위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회장 후보 최종 1명을 추립니다. 이번 인선부터 달라진 점은 현직 회장이 연임 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후추위에서 추천만 받으면 됩니다. 기존엔 현직 회장에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도전할지 말지 거취를 밝혀야 했지만 이 제도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됐던 선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털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후보 자격 검증은 외부 저명 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이 맡습니다. 최종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입장에선 여러 부담 요인을 정리한 셈이 됩니다. 최 회장은 최근 자사주 3억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세 번째 임기 도전 신호란 해석이 나옵니다. 포스코 회장직은 성과급을 포함해 3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포스코 그룹사 시가총액은 지난 2018년 최 회장 취임 이후 3배가량인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연말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최근 5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주식은 4조 6천억 원. 특히 주식 큰손들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개별 주식을 10억 넘게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들이 회피용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은 겁니다.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연말이 되면 2조 원에서 많게는 7조 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나타났고 그 여파로 증시가 출렁이면서 애꿎은 개미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상위 0.05%의 증시 큰손들만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돼 결국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 결국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수혜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연말 그 세부담 회피를 위해서 시장에 물량이 많이 외도 물량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을 좀 그 변동성을 완화시켜가지고 시장 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또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야당과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 기준을 올린 상황. 이에 따라 금투세 합의 사항도 바뀔 수 있어 관련 불확실성과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 과세와 대주주의 범위 완화를 함께 종합해서 검토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늦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효과성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고민 커진 반도체 개미.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내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제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매물대를 분석한 결과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사이에 전체 20% 가까운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주가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매물대를 또 보면은
현재 주가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이 8만 원에서 9만 원대보다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업체들이 이달부터 디램과 낸드 메모리에 대해서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패닉 바잉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전분기보다 20% 이상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아직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격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KB증권은 최근 1년간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상향 구간 진입이 유력해 보인다며 내년 대표적인 포모, 즉 모두가 보유하길 원하는 주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주가가 고점을 돌파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죠. 애니메이션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주로 유명한 삼성출판사가 오늘 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기상어 제작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가 내년 증시에 상장할 것이란 소문 때문인데요. 삼성출판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로 지분 16.8%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하게 되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사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상장을 추진 중인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지난 2019년 주관사를 선정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장이 아직까지 추진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대외 경기 환경이 안 좋았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역시 현재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성을 보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고 올해는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와 주관사 모두 상장을 부인하고 있고 수익성도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묻지마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 투자 판단에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닮은 꼴. 농기계업계 테슬라로 불리는 오늘 대동이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포스코와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룹사인 대동기어와 대동금속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낙광 수거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포스코 제철소에 특수임무 수행 로봇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 대동은 내년 7월까지 포스코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리모컨 원격 조종 로봇을 만들 예정입니다. 농기계 자율주행에 이어서 로보틱스 부문까지 본격적으로 이런 출발을 알리는 셈인데요. 이 점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테슬라와 매우 비슷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주가도 아직 비싼 편이 아니란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미국에서 잘 팔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익 역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은행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받았던 이자 가운데 약 2조 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자 장사라는 여론의 비판과 정부의 거센 압박이 2조 원짜리 상생금융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187만 명이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총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한 분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 재원은 국내 20개 은행이 단기 순이익 규모에 비례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각각 2천억에서 3천억 원 가량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재원의 90%를 넘어섭니다. ESG의 핵심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이탈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면 많은 주주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권가에선 은행별 분담액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는 만큼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내년 단기 순이익이 올해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민생금융 지원안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은 물론 주주 배당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주주들의 우려가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지난 11월 이후 은행주는 코스피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규제 우려가 불거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개입하는 사이 은행주는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됐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거센 상생 금융 압박과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잇따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결국 혜택을 줄여왔던 카드사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의 원가가 되는 적격 비용의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당초 목표했던 연내 발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바람이 불면서 은행은 물론 보험사들도 금리와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일종의 원가 개념인 적격 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2012년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일환으로 무려 14차례나 인하됐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무이자 할부와 같은 카드 혜택을 줄여왔습니다. 문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건전성 악화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결국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는 당연히 이제 카드사의 조달 부담을 지속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결제 수익성도 위축시킬 수 있고요. 차주의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가지고 자산 건전성 악화로도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내년은 혜택 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657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R&D 예산을 늘리고 정부가 낸 원전 예산을 복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 예산안 주요 내용을 김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내년 나라 살림인 정부 예산이 656조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서는 총 지출 규모가 3천억 원 축소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서 공공안전 부문은 늘어났지만 교육 부문이 대폭 줄었습니다. 네, 쟁점이었던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 원 늘어난 26조 5천억 원이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업계에 만연한 나눠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예산을 원상복귀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새만금 예산은 3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입주기업, 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됐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도 기존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3천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기존 정부안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공을 들인 건데요.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집중 투입하는 건전재정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전례 없는 재정 위축이 되레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새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핵심 점포인 강남점이 올해 단일 점포 가운데는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화점 점포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대형 점포만 장사가 잘 되는 이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국내 첫 매출 3조 신화를 써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글로벌로 시야를 넓혀봐도 단일 점포가 매출 3조를 넘는 곳은 영국 해러즈 백화점 런던점과 일본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점 두 곳에 불과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데는 소비 여력이 높은 VIP 고객층에 집중한 고급화 전략 덕분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국내 백화점 점포 가운데 가장 많은 명품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럭셔리 브랜드도 패션, 화장품, 주얼리 등 카테고리별로 세분화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내놓은 첫 성과지만 앞으로의 고민도 큽니다. 소비 둔화로 좀처럼 지갑이 열리지 않는 데다 연간 실적을 따져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뒷걸음질 치는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롯데나 현대백화점도 대형 점포를 위주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위 10개 점포가 백화점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출들의 대부분은 아마 최상위 소득자의 소비 수준일 것 같고요. 소득 양극화도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내년도 내수 경기가 올해보다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고소득층 고객을 타깃한 대형 점포 성장 전략이 그나마 실적 방어를 이끌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